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I'm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출발했습니다. 진주어머니 남원사.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커 보이는 남의 떡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었죠. 그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대전에도 명품 공원을 짓겠다 뭐 이런 말인데요. 이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도시숲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둔산 지역의 샘머리 공원, 보라매 공원 등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용역 착수 보고회가 최근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대전시장의 대표적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대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조사 용역은 상당히 중요한 단계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 허태정 시장 역시 그 대규모 토목공사 대전의 동서간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공약 이행보다 더 중요한 게 대전 시민의 공감대라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물론 무언가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장밋빛 그림만 보고 시행하는 인기 영합적인 사업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현재 대전엔 도심 속에 공원들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 서대전 시민공원도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둔산 지역의 샘머리 공원, 보라매 공원도 있고 또 우리 KBS 근처에 한밭수목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장태산 휴양림, 식장산, 보문산, 개족산, 그리고 최근 개발 논란으로 뜨거운 이슈가 된 월평공원까지 이런 휴식 공간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멀쩡한 곳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천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새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도심 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서로 연결한다라는 의미인가요? 이게 센트럴파크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의 사업이죠? 네, 그러니까 없는 걸 완전히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것들을 하나로 묶는다 이런 건데요. 예. 그 계획에 따르면은 가로로는 둔산동 샘머리 공원에서 갈마 근린공원까지 그리고 세로로는 우성이산에서 한밭수목원, 대전시청을 거쳐서 보라매 공원까지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축 중간 지점들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예. 그 이미 조성된 공원보다 그 중간에 빈 공간을 메워야 할 그런 부분이 더 넓어 보이니까 이걸 단순히 이제 공원 연결 작업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면은 그 조성 비용도 문제겠지만은 유지 관리하는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조성된 금강 수변공원의 경우는 3조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지만은 현재 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 흉물로 전락해 버렸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의 유지 비용만 매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재 각 공원마다 이 큰 도로로 단절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도로를 지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큰 대규모의 토목 건설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연적으로 대전에 이미 조성돼 있는 그 멀쩡한 월평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는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그 2천억을 들여서 도심 속에 인위적인 이런 공원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명품공원, 뭐 센트럴 파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런던의 하이드 파크 같은 그 좋은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둔산 센트럴 파크를 우리말로 좀 번역해 보면은 이게 둔산 중앙공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 많은 시민들은 공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공원을 찾을 그런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더 살기 퍽퍽한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 시정 책임자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뉴욕이기 때문에 이 센트럴파크가 유명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1조 원의 행방으로 정해봤습니다. 1조 원이요? 1조 원이 어디 갔나요? 네네. 그 대전시가 지난 5년 동안 그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하수 처리장으로 가야 될 그런 더러운 물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또 이제 하천으로 가야 될 깨끗한 물이 오히려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가는 그야말로 엉터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 한 해 예산이 6조 원대니까 1조 원이면 물론 뭐 5년 동안 1조니까 좀 다르게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1조 원은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래 오염물질은 그 매설된 하수관로를 따라서 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요. 대전 이제 신탄진 쪽에 위치한 그 복귀하천에서 흘러나온 그런 뿌연 색깔의 하수물은 악취를 풍기면서 하천으로 그대로 현재 흘러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유등천 일대 그 복귀하천에서도 오수를 막아주기 위한 그 설치한 그 콘크리트 벽이 높이가 너무 낮아서 비가 오면은 불어난 오수가 벽을 넘어서 이제 하천으로 떠밀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예. 오염된 하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근데 반대로 보면요. 이 둔산동 일대 복귀하천 종점부의 그 맑은 지하수는요. 그 시멘트 시설에 막혀버린 채 모두 오히려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보문산 끝자락의 계곡수 집화장의 맑은 물 역시 원래는 유등천으로 이렇게 보내져야 되지만은 이것도 모두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깨끗한 물이 하수 처리장으로 이렇게 직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오염된 물과 섞여버리니까 이를 정수하는 비용으로 수십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전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대전시의 그 한 관계자는 오수와 깨끗한 지하수를 분리하는 것에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하수 분류화 사업을 우선은 그 사람이 많은 지역을 먼저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년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정작 어쩔 수만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대전시를 바라보면서 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정이 이런데도 대전시는 지난주 그 시청 환경녹지국 주재로 열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5개 자치구 담당자 간담회에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업무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또 논의했다고 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대전시 맑은물 정책과장은 시민들의 깨끗한 생활을 위한 그런 안정적인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업무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수도요금 징수가 중요한 만큼 거둔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1조 원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결과보다는 관련 업자들의 배만 불려준 사업이었는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성광진, 지정배이, 광진이 형, 어디가. 대전 교육계의 두 삭발인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과 지정배 전교조 전대전 지부장이
대전의 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요새는 계속 지하철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비 오니까 나갔다 오셨어요? 비 젖으신 것 같은. 제일인다 헤어제. 진짜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비 때문에 저도 아니에요. 진짜요. 가끔 그런 소리 들어요. 네, 비 맞았습니다. 민망해요.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시사 속에서 찾아보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네, 과학 강사 권민서 선생님의 과학 깔깔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과학 강사 권민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권민서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뭐 이렇게 카톡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연락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네. 답이 없어서 카톡씩 가려받으세요. 조금 공부한다고 바빠서. 네. 공부하는 공부에 집중할 때는 카톡이 방해돼서 일부러 안 봐요? 네, 조금 안 보는 편이에요. 오. 공부 비법. 공부 비법. 네, 참 저렇게는 안 살고 싶습니다. 저 자다가도 카톡 올리면 봐야 되거든요. 집중력 놀랍습니다. 참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인 지난번 방송은 혹시 들어봤어요? 네. 어떻던가요? 본인 목소리 직접 들으니까. 조금 처음이어서 이런 게 민망하는. 조금 뭐. 민망하더라고요. 민망해. 네. 친구들한테 좀 들어보라고 하지 그랬어요. 말은 했는데 들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니터링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요. 오늘은 우리 권민서 선생님께서 생태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얼마 전에 남북한이 내년에 이제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 거기에서 전술도를 연결한다고 하는 뉴스가 떴었어요? 네네, 그렇죠. 혹시 화살머리 고지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네, 여기 제가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어요. 네, 길게는 안 했는데. 네. 여기 화살 혹시 영화 고지전 보셨어요? 고지전? 네네. 화살 이렇게 고수 나오는 거 네. 있죠? 네, 고지전. 고지전을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굉장히 치열했던 6.25 때 격전지였었거든요. 6.25 전쟁 종전을 앞두고 1953년 6월 29일과 7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네. 연합군하고 중공군이 막 격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치열하게 전투했던 철의 삼각지대가 있거든요. 거기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 그리고 미군 프랑스 대대 그다음에 중공군 이렇게 막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국군 전사자 200여 명 그리고 미군 및 프랑스 전사자 100여 명 그리고 중공군, 북한군 이런 유해가 상당수 매장돼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전술도로를 연결하면서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전술도로를 연결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DMZ니까 네. 비무장지대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DMZ가 뭐의 학자인지 아세요?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존인가? 오, 역시 카톡을 안 보는데 그래요. 사람들이 안 들어간 곳 여기는 굉장히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해주신다겠습니다. DMZ는 지뢰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위험했던 곳 중 하나인데요. 그때 지뢰가 많이 매설됐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한반도 최후의 야생동물들의 낙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야생동물들은 혹시 지뢰 안 밟아? 야생동물들 밟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인간의 손길이 안 닿으니까 그래도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 환경부 산안 국립생태원의 조사에 따르면은 민통선 이북 지역에 사양노루,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01종을 포함해서 모두 5,929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사양노루. 네. 그 다음에 산양. 예. 다 사양노루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양노루, 몸 건강 이런 거. 네네. 산양. 네. 네. 근데 이렇게 DMZ처럼 또
대표적으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또 유명한 곳이 한 곳 있는데 어딘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아주 추운 곳이거나 아주 뭐 더운 곳, 살기 좀 척박한 그런 곳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할 주제는 체르노빌이라고. 체르노빌. 그 원전 그 사고 있었던 곳. 네. 그 1986년에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아무도 발길을 가지 않는 곳이 되었잖아요. 1986년도에 본인은 태어나기 전이죠?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네네. 86년에 아시안게임 있었어요. 서울에서.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육상 불모지인데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여자 선수가 육상 3관왕 금메달 3개 했답니다. 그 유명한 임춘혜 선수거든요. 굉장히 이때 막 하면서 빼짝 말랐었는데 막 배고프면서 쪘다, 밥을 먹는 게 뭐 정말 부러웠다, 본인 라면만 먹고 쪘다, 가난해갖고 이런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막 우유하고 막 그런 쌀 지원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임춘혜 선수가 굉장히 상징이었습니다. 직접 보셨어요? 아시안 게임이요? 저는 축구 경기는 가서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86년도. 네.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방사능 피폭과 고선량 방사선 누출, 방사성 낙진으로 인해서 지역 전체가 폐허가 되고 폐쇄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아니 말씀하세요. 갑자기 확 정색하라고 체르노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지역을 이렇게 레드 포레스트라고 정의하고 레드 포레스트. 네네네. 그리고 죽음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고. 체르노빌에 그 원자력 연구소가 있었던 거죠. 네네. 예,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사능이 배출이 됐었고,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동식물들이 피해를 받고, 그 이후로 다 대피를 해가지고 죽음의 땅, 아까 레드 포레스트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곳이었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사람은 안 살고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그 이후에 전문가들이 이런 일 때문에 체르노빌은 적어도 900년 동안은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사능이 사라질 때까지는 최소한 수천 년이 걸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다시 살기에는 900년, 그리고 산다 치더라도 방사능이 없어지려면 수천 년은 걸릴 것이다. 인간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는데요. 근데 이러한 예측과는 다르게 현재 지금 얼마 전 연구를 한 거에 따르면은 누가 가봤대요 거기? 네, 실제로 옷 입고, 그러니까 이 방호복 딱 입고 갔겠죠? 네, 그 얼마 전 2015년에 연구를 했는데 이런 출입 금지 구역에 이곳에서 동물들이 번성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는 방사능 때문에 위험하다. 네. 그래서 동식물들도 없겠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동물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었다. 그렇죠. 되게 의외의 결과잖아요. 예, 박수를 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놀랐어서 처음 접했을 때.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의 늑대 개체 수는 사고 전에 비해서 7배가 늘었고요. 늑대? 네. 그다음에 굽이 있는 동물들은 벨라부스라고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곳의 개체 수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굽이 있다면 뭐 사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뭐 그런 동물인 거죠.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개체 수 증가는 인간의 거주와 사냥 도시화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이런 부담이 사라진 것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늑대나 아까 굽이 있는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인간에 비해서 방사능의 영향을 덜 받아서 그래서 번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똑같은 생명체고 개체이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피해는 똑같은데 이 연구에서도 연구자들이 말했는데 여기서는 각 개체의 건강이 아닌 그 동물 전체의 동물군의 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개체는 조금 방사능이 피폭되고 수명이 줄어드는 피해는 있겠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생 동물들은 옛날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 각 동물들, 개체들 같은 경우는 수명이 줄거나 아니면 기형이 있거나 뭐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개체군 전체를 봤을 때는 번성을 했다? 그렇죠. 잘 이해하죠. 네, 정리 잘 해주시는. 네, 그래서 인간이 사라지면 야생동물 수는 다시 늘어나고 평범한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 연구자들이.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뭐 눈토끼와 스라손인가?
눈토끼가 증가하면은 스라소니가 똑같이 늘어나고. 네네.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많이 잡아먹으니 같이 또 줄어든다. 또 잡아먹을 그 스라소니가 별로 네. 없으니까 눈토끼가 늘어나고 막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 포물선 그래프로 이렇게. 네네네. 상관관계가 서로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곧 그러니까 다른 자연 생태계에 있는 다른 동물들에게 썩 좋은 존재만은 아니다라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막 생각했던 정말 위험한 지뢰, 이런 방사성 이런 거보다 사실은 인간이 동물들에게는 더 위험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구에서 인간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지구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쓴 한 10년 전쯤 쓰여진 오래된 앨런 와이즈만 씨가 앨런 와이즈만 씨가 앨런 와이즈만 씨가 네. 집필하신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읽어봤어요? 저는 서문만 봤습니다. 서문이 너무 조금 재밌어서. 서문이 조금 재밌어서? 네. 조금 재밌으면 그다음 본문은 안 읽어요? 두껍더라고요. 두꺼워요. 네. 네네. 앨런 와이즈만의 그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 서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가요? 만약에 지구에서 인간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간별로 이렇게 서술을 해주셨는데요. 일주일 지나면은 지하철역에 물이 차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원자로 노심의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디젤 발전기에 비상연료의 공급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일단 지하철역에 물이 찬다? 네. 왜 물이 차지? 뉴욕시의 지하철역은 인공적으로 계속 물을 퍼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멈추니까 자꾸 물이 찬다고 합니다. 뉴욕의 경우는? 네네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그 연료를 공급해줘야 해서 발전소가 돌아가는 건데 그 공급이 끊기니까. 네, 연료가 일주일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기니까 발전소도 멈출 것이다. 네, 일주일 경과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년 후가 되면은 무선 송수신 탑의 경고등이 꺼지고 고압 전선의 전류가 차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해 놓은 에너지들을 다 고갈돼 갖고 결국은 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진다 뭐 이런 의미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압 전선에 불이 쳐서 맨날 사망하던 새들. 네, 사망하던 한 10억 마리의 새들이 이제 더 이렇게 갖고 이제 아이고 놀래라. 그 감전돼서 죽었던 걔네들이 이제 그게 매해 얼마라고요? 매년 10억 마리씩 희생된다고 합니다. 네. 10억 마리들이 이제 안 죽는 거예요. 네, 이제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새들한테는. 네. 그다음에 3년 후부터는 난방이 중단됨에 따라서 몇 해의 겨울을 거치면은 배관들이 열면서 이 내부가 수축과 팽창을 계속 반복하면서 건물들이 손상되고 그다음에 그 도시 따뜻한 환경에 살던 바퀴벌레들은 겨울을 지나면서 거치면서 멸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관들 우리 뭐 그 수돗물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화장실 오수 나가는 하수 배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가 팍팍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이 이제 부서지고 그 따뜻한 환경이 없어지니까 바퀴벌레는 멸종한다. 사실 바퀴벌레들이 멸종할지는 잘. 그 예전에 바퀴벌레 뭐 태초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빙하기를 견뎠던 친구들인데 어쨌든 3년 후입니다. 네, 그다음에 20년 후부터는 고가도로를 지탱하던 강철 기둥들이 부식되면서 휘기 시작하고 남북 아메리카를 가로지르던 파나마 운하가 막혀버리면서 다시 남북 아메리카가 합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 내지는 아메리카 대륙의 시각이네요. 일단은요. 20년이 되면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던 일반적인 농작물들의 맛이 인간의 입맛에 맞게 개량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입맛에 그 개량되긴 전의 맛이 뭘까는 궁금하네요. 조금 더 태초의 맛으로. 태초의 맛으로. 네, 자연의 맛으로. 그다음에 100년 후부터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멸종 위기 동물들이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개체수가 20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너구리나 족제비, 여우 같은 이런 작은 포식자들은 인간들이 키웠던 생존력이 강한 고양이들한테 밀려서 오히려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식력이 고양이가 더 세서 그런 거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 예전에 그런 궁금증 가졌어요. 우리 권민서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쥐라기 공원 영화 봤을 때 그 이제 벨롭시 랩터랑 티라노사우루스랑 마지막에 붙잖아요. 근데 랩터 2마리를 그냥 티라노사우루스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해버리죠. 마지막 장면에 그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왜 하고 우니까 그 뭡니까 그 배너 현수막 같은 거 슉 내려오면서 그랬었는데
만약에요. 그 랩터 한 마리랑 사자 20마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사자 20마리가 이기지 않을까요? 랩터도 센데. 그럼 이건 어때요? 사자 한 마리하고 사자나 호랑이 한 마리랑 네. 고양이 20마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은 사자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됐는데 어쨌든 네네. 뭐 고양이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네네네. 너구리 족제비 몰아낸다. 참 별 생각을 다 하고 하네요. 근데 네. 랩터도 무리 활동을 하는 공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1대 다수의 사자나 호랑이랑 붙으면은 조금 밀리지 않을까. 작전상? 네네. 다수 대 다수면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궁금했었어요 잠깐요. 예. 근데 네. 그런 대결은 일어나지는 않겠죠. 네, 아마.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300년 후부터는 흙이 차오르면서 넘쳐흐르던 세계 곳곳의 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강 삼각주 유역에 세워진 미국의 휴스턴 같은 도시들은 물에 씻겨져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의 것들은 거의 다 없어진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500년 후에는 온대 지역의 경우에는 교외에는 숲이 돼버리면서 그 개발업자나 농민들이 처음 보았을 때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다음 1000년 후에는 뉴욕시에 남아있던 돌담들은 결국 다 빙하에 무너지고 만다고 합니다. 네, 슬퍼요. 그 말을 전하면서 참 그 인간이 없다면 참 이게요 굉장히 좀 철학적인 내용도 담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과학 얘기 같긴 하지만은 네. 예전에 또 그 영화 매트릭스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의 바이러스 취급을 하잖아요. 컴퓨터들이. 네.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인데 그 위에 만약에 뭔가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간도 하나의 개체에 불과한 거고 지구를 오염시킨다라고 하면 바이러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네. 여러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권민서 강사의 과학 깔깔깔을 보고 계십니다. 깔깔깔깔. 그리고 3만 년 후부터는 지구상에 침전돼 있던 납이 드디어 토양에서 이제 다 전부 씻겨져 나갑니다. 네. 납성분해 때 그 납. 네네. 중금속이 좀 이제 없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3만 년이나 걸리는 3만 거죠. 년. 네. 그다음에 10만 년 후부터는 아이고 언제까지 가요? 네, 10만 년. 네. 네, 마지막입니다. 네, 10만 년이 가면 지구가 폭발해요. 10만 년 후부터는 이산화탄소가 인류 이전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하고 탄소 배출량 이런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럼 대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니까 뭐 지구 온난화 같은 문제도 조금 더 해결이 되고 지구 기후의 대기의 온도 변화도 조금 일어나고 그런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도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제 좀 키워주십시오. 김윤기, 김태영, 김세원의 대전의 삼김시대. 더 이상 젊지 않은 새 남자 진보 정치인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보수 정치인 바른미래당 김태영 당원 그리고 중도라고 주장하는 정치인 바른미래당 김세환 당원이 각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권민서 강사의 과학 깔깔깔. 네, 오늘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비무장지대 DMZ와 그 체르노빌 생태계를 통해 본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앨런 와이즈만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 서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인간이 없어졌을 때 자연에 생기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권민서 선생님, 환경 문제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예전만 하더라도 환경보호, 자연보호 하면은 그냥 구호이고 실제적으로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미세먼지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요. 이 환경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또 개발을 멈출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개발이랑 보존 사이에서 되게 갈등이 심하다고. 네, 뭐 대전만 하더라도 월평공원 문제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공이 화학공학인데 요즘은 개발론자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요. 예? 아니요. 그래서 요즘 개발이긴 한데 요즘 사람들이 모두 다 추구하는 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네네. 그래가 무슨 말이죠, 그게? 계속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을 하면서도 환경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네, 그렇게 서로 지속 가능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결국 개발이잖아요. 네. 개발을 멈출 수는 없으니까.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멈출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환경을 파괴할 수도 없고 환경은 유한한 존재이니까 이제 그 환경을 많이 파괴한 만큼 그만큼 좀 자연에게 돌려주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가시기 전에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화학공학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대전에 그 원자력 연구원 있는 거 아시죠? 그 원자로가 있습니다. 하나로 원자로가. 네. 그 제가 이건 대본 없는 갑자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전 세계에서 그 원자로가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 외곽 지역이나 바닷가 근처에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저희 학교에도 저희 카이스트 안에도 과가 원자과라고 원자력 과가 있긴 한데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아니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죠. 네네. 그 실제로도 그 몇 년 제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한 2, 3년쯤 전에 방사선이 누출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도심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솔직히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자력과가 아닌 게 다행이네요.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권민서였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